사무라이들이 수도로부터 권력을 서서히 빼앗았습니다. 이제 공포와 무력이 수도를 지배하며 관백과 황실 가문은 무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문장 그저 게임 속 설정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12세기 일본 교토의 귀족들이 피부로 느꼈던 아주 서늘한 현실이었죠. 당시 일본 조정은 쉽게 말해 껍데기만 남은 거대 기업과 같았습니다. 분명 천황도 있고 관백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세금이 거치지 않았고 군대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황궁 담장이 무너져도 고칠 돈이 없어서 방치할 정도였으니까요. 권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권력을 집행할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지금 이 상태가 딱히 어떠한 외부 세력과 전쟁을 해서 벌어진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온전히 경영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서류상으론 수천 평의 땅을 가진 대자산가였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지방 무사들이 치안 유지비를 명목으로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원래라면 조정으로 들어왔어야 할 현금 흐름이 막혀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강남의 수천억대 건물주가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 정작 허기를 달랠 삼각김밥 하나 사지 못하는 상태. 바로 흑자도산 직전의 위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구조적 파산의 한복판에서 훗날 이 모순을 가장 냉정하게 읽어낼 인물이 태어납니다. 모두가 쌀의 무게에 짓눌려 가라앉을 때 혼자만 바다의 무력을 계산하게 될 사나이. 오늘 우리는 그의 출생부터 시작해 칼이라는 무력이 어떻게 시스템이라는 자본으로 치환되는지를 한 인간의 성장과 함께 추적해보려 합니다. 때는 1118년 훗날 일본의 권력을 다시 설계하게 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타이라 기요모리. 하지만 그가 태어난 순간에는 아무도 이 아이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당시 무사란 귀족의 집 뒤편에 지키는 그림자, 이름 없는 사병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다른 세계의 한복판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그 세계로 이끈 인물이 있었죠. 바로 기요모리의 아버지 타이라 다다모리입니다. 다다모리 역시 칼에 든 무사였지만 그 칼집 속에는 이미 상인의 피가 흐르고 있던 사내였는데요. 그는 신분이라는 단단한 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압도적인 실적과 그 실적을 증명할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먼저 들어간 곳은 중앙정부의 치안과 사법을 책임진 조직 검비이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경찰과 검찰 그리고 행정 권한까지 함께 쥔 교토의 최고 실무기관이었어요. 다다모리는 이곳에서 권력이 어떻게 집행되고 폭력이 어떻게 제도로 관리되는지를 몸소 배웠죠. 특히 그는 애치쟁과 비전의 수령을 역임하며 지방의 물자와 정보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애치젠의 차가운 파도 너머 송나라와의 교육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동전과 비단을 마주한 순간 그는 직감해요. 내가 찾던 답은 저 바다 너머에 있구나. 그날 이후 다다모리는 바다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착수했죠. 그는 해적을 소탕할 때에도 그냥 소탕하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베어 없애는 대신 그들 중 항복한 자들을 자신의 가신단으로 흡수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만큼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집단은 없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인적 M&A였던 겁니다. 그렇게 다다모리는 자신만의 해상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갔어요. 그 결과 헤이시의 배가 움직이는 곳마다 돈이 움직였고 돈이 흐르는 곳마다 권력이 따라붙었죠. 마침내 1132년 다다모리는 여태까지 모아온 자본을 총동원하여 조정이라는 성역의 문 앞에 섭니다. 이때 그가 준비한 것은 무려 1000가닥의 관음상이 안치된 사찰, 득장수원이었어요. 황실을 향한 이 거대한 헌납은 곧바로 공경들의 심기를 건드렸죠. 무사 나부랭이가 고작 돈 좀 만졌다고 조정까지 넘보려 하다니. 당연히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어느 깊은 밤 공경들은 기습을 감행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다다모리는 은박을 입힌 목검을 차고 나타나 세련된 춤 사이로 그들의 오만함을 비웃었죠. 공경들에겐 안타깝게도 다다모리는 그저 흔해 빠진 무식한 칼잡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와카를 읊을 줄 알았고 누구보다 암살과 모략이 난무하는 정치의 생태를 이미 정확히 꿰뚫고 있던 준비된 지성인이었죠. 결국 공경들은 그를 막지 못했고 이로써 다다모리는 자신의 가문을 중앙정계라는 플랫폼
행성을 위해 안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구조를 영원히 유지하는 방법, 즉 내일을 담보하는 법까지는 끝내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 미완의 설계도는 늘 그의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아이에게로 넘어갑니다. 타이라 기요모리. 그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세상을 배웠어요. 땅이 아닌 바다의 가능성을 말이죠. 그래서 기요모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능처럼 바다를 찾았습니다. 당시 쌀을 육로로 운송하면 험한 지형과 산적 그리고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절반 가까이가 길 위에서 사라지곤 했는데요. 대지는 풍요를 생산했지만 그 가치는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썩어 문드러진 거죠. 이에 기요모리는 아버지 다다모리가 닦아놓은 바다 위의 고속도로 세토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대지가 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때 바다는 배를 띄워 불을 실어 나른다. 이는 그 역시 아버지처럼 단순한 파수꾼으로 남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길목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길 전체를 소유한 주인이 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결심은 곧 경제를 넘어 정치의 영역에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기요모리에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기묘한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백화원 나균설이죠. 기요모리는 다다모리의 친자가 아니라 백화 상황에 숨겨진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그는 다다모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절대 권력자 시라카와 법황의 아들이었다는 소문도 떠돌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기요모리의 어머니는 법황의 후궁으로 법황의 아이를 임신한 채 다다모리에게 하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름 아닌 기요모리 본인이죠.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야사이자 가설에 가까워요. 다만 이 소문이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로만 치부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지와라 가문의 섭관 정치부터 고산조 천황 이후 본격화된 인세이 제도, 그리고 시라카와 법황의 파격적이고 방종한 여성 편력까지 당시 일본 조정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에 묘한 현실성이 덧입혀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NHK 대하 드라마 타이라노 기요모리 역시 이 설정을 적극적으로 차용했습니다. 덕분에 이 출생의 모호함은 기요모리에게 독특한 시야를 선사했는데요. 그는 무사히 거친 가죽오단에 귀족의 비단 안감을 덧댄 채 성장할 수 있었죠. 무사들에게는 사생아라 배척당하고 귀족들에게는 천한무사의 자식이라 멸시받던 존재,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리감 덕분에 그는 권력의 내부가 아니라 구조 전체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반쪽짜리 권력을 완전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렇게 그는 감정이 아닌 숫자와 구조를 계산하는 리스크 관리자로 성장해 나갔죠. 그리고 이 질문은 곧 현실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론은 상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언제나 현실의 몫이니까요. 때는 1147년 어느 날이었죠. 기요모리의 부하들이 교토의 성역 기온사에서 신인들과 말다툼 끝에 사원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책임자인 기요모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죠. 당시 신의 권위를 건드린 자는 정치 생명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운 것이 상식이었으니까요. 승병들은 불상을 앞세워 거리를 행진했고 기요모리 부자의 유배를 요구하며 강소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어요. 조정이 내린 판결은 아직도 유배도 아닌 고작 벌금형.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이 결정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다들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끝까지 몰아붙였을 때 그 대가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헤이시 가문의 압도적인 자본력, 그리고 그를 둘러싼 출생의 모호함, 이 두 요소는 이미 그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기요모리는 깨달아요. 신의 저주조차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다. 성역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배란 시스템을 장악하고 그 위에 가격표를 붙이는 자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기온 투란 사건을 통해 법의 가성비를 깨달은 기요모리에게 그 뒤의 9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1153년 아버지 다다모리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거대한 해상 제국의 수장자리를 물려받죠. 그는 아버지가 닦아놓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조정의 실권자들과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그 결정적인 기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156년 황실의 고륙 상자인 호겐의 난으로 찾아옵니다.
당시 일본은 고시라카와의 천황파와 스토쿠의 상황파로 나뉘어 칼을 맞대고 있었는데요. 이 혼란 속에서 기요모리는 냉정하게 손익을 계산해 승기를 쥔 천황편에 섭니다. 이때 그의 곁에는 또 다른 무가의 명문 미나모토 가문의 요시토모가 동지로 서 있었죠. 분명 승리는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비정했어요. 기요모리는 적의 편에선 자신의 숙부 타다마사를 직접 처형해야만 했던 겁니다. 국가의 법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문의 정을 끊어내는 일. 남들은 이를 패륜이라 비난했지만 기요모리는 이를 가문의 공신력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죠. 사적인 혈연보다 공적인 시스템에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는 황실의 대체 불가능한 사법 집행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똑같이 피를 흘렸지만 보상은 지도카리만큼 불평등했죠. 조정의 핵심 인사이자 기요모리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신제이는 헤이시 가문을 노골적으로 우대했습니다. 반면 같은 승전 공신이었던 요시모토에게 돌아온 것은 초라한 대우뿐이었어요. 이 보상의 불균형은 곧 질투를 낳았고 오늘의 동지는 그렇게 내일의 적이 되었죠. 1159년 소외당한 요시모토는 미나모토 가문을 이끌고 최후의 도박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이지의 난이죠. 하지만 이땐 이미 기요모리가 전장의 사령관에 넘어 전국의 설계자로 거듭나 있었어요. 그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라이벌 미나모토 가문을 괴멸시키며 일본 내 유일무이한 무력을 독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단순히 적의 목을 베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승리의 전리품으로 건비이사 별당이라는 직함을 챙겼죠. 이는 오늘날로 치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관을 한 몸에 쥔 자리. 이 순간의 기점으로 헤이시 가문의 칼은 그 역할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살인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사법 집행, 무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워나가던 가면 비용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치안 유지권이라는 공적 차산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천하무사라 부를 수 없었죠. 그들은 더 이상 시스템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